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끼리 거래를 할 때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1기 트럼프 때는 근본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트럼프 2기는 근본이자에 대한 얘기를 집어넣고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미국은 아예 새로운 걸 창조해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게 암호화폐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둘이 붙으면 결국엔 금과 그 붙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승자가 됩니다. 처음 금을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시는 금 투자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KRX 금시장이라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처음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금 투자한다 그러면 실물로 결국에는 가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처음부터 실물을 사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똑같은 금 한 돈이더라도 그 뭐 파는 곳마다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뭐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얼마에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다 지쳐서 이제 금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간편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이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를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찾은 게 KRX 금시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금투자 처음이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네이버에 KRX 금시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증권사별로, 이게 주식 어플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별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되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놔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투자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어플로 그냥 주식 사고 파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간편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1g 단위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완전 소액까지는 아니지만 10몇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금 한 돈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수수료가 정말 매력적인데 한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좀 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투자 중에 하나가 이제 ETF가 있거든요. 일종의 펀드인데 얘가 수수료가 낮기로 유명해도 얘도 한 0.7%에서 0.8%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얘는 무려 0.3%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수료가 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금 통장 같은 경우는 살 때 팔 때 합쳐서 수수료가 한 2% 정도 돼요. 얘랑 비교하면 거의 뭐 7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얘가 진짜 대박인데요. 금을 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무조건 붙습니다. 뭐 실물을 살면은 부가세가 붙고요. 그 다음에 ETF나 금통장 같은 형태면은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게 붙어요. 근데 KRX 금시장은 내가 사고 팔아도 세금이 없어요. 실물 인출을 받을 때만 부가세를 내는데, 그냥 KRX 내에서, 그냥 그 어플 내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는 세금이 없습니다. 딱 수수료 0.3%만 내면 되기 때문에 투자의 측면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 지금 KRX가 되게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KRX는 금 현물 기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KRX로 금을 뭐 5g을 샀다 그러면 실물 5g이 한국예탁원에 잘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실물을 산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금에 대한 수요가 막 폭등을 하면은 갑자기 해외 시세보다, 국제 시세보다 막 10%, 20%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내가 KRX로 금을 지금 사놓으면 지금은 오히려 국제 시세보다 약간 싸거나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금에 대한 수요가 막 몰릴 때, 금 가격이 막 폭등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릴 때 금 시세는 20%밖에 안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막 김치 프리미엄 20% 붙어서 나는 4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KRX로 투자한다면 더욱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가 금 투자가 처음이라면 KRX 금시장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실물 금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어디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국에 나중에는 금에 대해 공부를 하실수록 실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내가 실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이거는 뭐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가 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실물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실물은 구매하는 방법이나 구매하는 장소나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같은 10돈짜리 골드반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 달라요, 방법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실물을 살 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부가세 10%를 내야 돼요.
사실 이것도 좀 갑론을박이 많아요. 금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붙이는 게 상식선에서는 좀 잘 안 맞거든요. 뭐 여튼 어쨌든 우리나라 법에서는 부가세 10%를 내야 되는데, 한 가지 좋은 거는 개인끼리 거래를 할 때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구매한 구매자가 이미 부가세를 지불한 걸 개인끼리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부가세가 발생되면 이중과세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가세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도 이제 그런 중개를 해주는 플랫폼이고, 이런 방식으로 금을 사면 내가 금은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다른 것도 있고, 여기에 부가세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이 일정한 가격, 기준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니까 살 때 가격이나 팔 때 가격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이런 중개 거래를 통해서 골드바를 투자하시는 게 실물을 가장 싸게 살 수 있고, 나중에 팔 때도 가장 적당한 가격에 이제 파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꿀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무슨 또 음모론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모르겠습니다.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국가가 금 가격을 조작했다라는 게 음모론 같지만 역사적으로는 꽤 있었거든요. 미국 내에서만 하더라도 아주 대표적으로는 1960년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를 1940년대에 만들고 나서 이제 금과 달러가 교환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졌거든요. 최대 금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보유한 금에 비해 250%까지만 금을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뭐 2차 세계대전도 겪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푼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 이 비율이 안 맞으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이제 억지로 억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처음에는 갖고 있는 금을 좀 팔았어요.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을 좀 던지면서 금 가격을 억지로 낮추면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달러 가지고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 이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1960년에 그 런던 골드풀이라는 연합을 만듭니다. 이제 유럽 6개국이랑 미국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아서 시장에다가 막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금 가격을 다시 조작해서 억지로 35달러를 맞춰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로 거의 10년을 버텼어요. 1970년까지 10년을 버텼는데, 결국에 1968년 정도에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나 먼저 탈퇴할게 그러고,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끌고 와서 내가 갖고 있는 달러 다 줄 테니까 내금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가면서, 그때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큰일 났다, 나 달러 많이 들고 있는데 나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이 금태환 제도가 뻥 하고 터지고 금 가격이 26배가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을 볼 때 지금은 사실은, 그때는 이제 선물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물 금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금 가격의 기준이 선물 시세 기준이에요. 선물이라는 건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물 거래소 가장 큰 게 뉴욕에 있어요. 뉴욕 상품 거래소가 이 선물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이제 코맥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실물 금을 던지지 않고 선물 계약을 숏으로만 던지기만 해도 가격을 충분히 억누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쩌면 미국이 금 가격을 조작했다라는 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다시 한번 달러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순간이다 보니까 금 가격을 억지로라도 억눌려야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라 그러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면서, 저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원래 미국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금도 무시하고요, 암호화폐도 무시하고 그랬었어요.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이 생각이 확실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달러를 지키는 거에 의존하지 않아요.
차라리 시스템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트럼프, 이제 2018년 1기 트럼프 때는 근본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야, 달러 의미 없어. 야, 금으로 돌아가자. 근본이자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트럼프 2기는 또 달라졌습니다. 근본이자에 대한 얘기를 집어넣고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근본이자로 돌아갔을 때 과연 미국이 이전처럼 다시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정도의 패권 파워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이 한 8천 톤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어마어마한 패권을 가졌을 때는 2만 톤의 금이 있었어요. 전 세계 금의 60에서 70%를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근본이자가 되면 미국이 짱인 거예요. 전 세계 금의 60%에서 70%를 미국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보유한 금보유량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본이자로 돌아가면 오히려 그동안 정말 헐값에 금을 싹쓸이했던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 요즘에는 동유럽 국가들도 엄청 많이 금을 사거든요. 이런 국가들, 사실상 미국의 적대국한테 엄청나게 큰 이점을 주는 행동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금을 사 모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금 보유량 1위긴 한데 저들 국가들이 금을 어마어마하게 모은 양과 비교해서 내가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야. 근본이제로 돌아가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아마 계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이 생각하는 건 딱 하나겠죠. 근본이제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을 갈아엎자. 지금의 페트로달러 시스템도 아니고 이건 어차피 망했으니까 페트로달러 시스템 끝났으니까 뭔가로 바뀌긴 해야 되는데 근본이제는 우리한테 유익한 게 아니라 상대 진영에 유익한 거야. 그럼 새로운 시스템, 암호화폐가 동의되는 시스템이 차라리 우리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암호화폐가 됐든 뭐 석유가 됐든 아니면 이제 전기화폐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이제 금과 어떤 중국을 포함한 이제 브릭스 국가들은 금을 필두로 싸우려고 해요. 이미 여기는 금으로 정해졌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아예 새로운 걸 창조해서 그걸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게 암호화폐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둘이 붙으면 결국엔 금과 그 붙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승자가 됩니다. 가격으로 볼 때. 그리고 화폐, 달러가 됐든 위안화가 됐든 원화가 됐든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패자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의 지금 행보는 금에 있어서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암호화폐로 생각이 굳힌 게 맞다라면 암호화폐에 있어서도 정말 큰 이점을 주는 그런 정말 좋은 상황에 놓여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투자에 있어서 파악하면 좋을 지표나 정보가 있을까요? 금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달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달러에 대한 신용, 신뢰, 이게 어느 정도인가? 사실 이거를 단순히 지표로 보기는 어렵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라는 게 정말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수단의 안전자산들을 모아놓는 곳인데 여기에서 달러의 비중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반대편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무엇인지 이걸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2010년부터 해서 달러 자산은 계속 줄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에 대한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러한 추세성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이 본질이 바뀌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게 일종의 해프닝인가 패러다임의 변화냐, 이것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되게 거대한 흐름이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금에 있어서는 뭐 가장 빛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어느 순간 폭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진짜 심한 경우 보면은 로마 시대 때 거의 금 가격이 200년 동안 폭락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 가격도 정말 크게 폭락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 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예를 들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금 가격이 20년 내내 하락해서 마이너스 70%를 찍기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은 언제 하락하냐면 뭐 다른 자산들도 비슷하겠지만 금은 더 이상 금이 필요 없어지면 그러면 금 가격이 폭락해요. 근데 금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시점이 뭐냐면 이제 금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르면이에요. 근데 그 오를 만큼이 어느 정도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화폐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보유한 화폐가 일종의 교환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파리바게트 쿠폰을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파리바게트 케이크 쿠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케이크 쿠폰을 3개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 케이크 3개 있어 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착각해도 돼.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 케이크 쿠폰 가져가면 언제든 바꿔주니까.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이런 뉴스가 떠요. 파리바게트에 케이크 모자라. 뭐 어떤 남대문점에 있는 파리바게트 갔더니 케이크 쿠폰을 가져다 줘도 안 바꿔주는 일 발생해. 뭐 이런 뉴스가 떴다고 칠게요. 그럼 사람들은 이때부터 정신을 차려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케이크 쿠폰 이거 못 쓸 수도 있겠네. 디지털 쪼가리가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 케이크를 바꾸러 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케이크 하나, 쿠폰 하나를 가져가면 케이크 하나를 바꿔주던 게 나중에는 이게 케이크가 모자라니까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기프티콘이 있다 보니까 케이크 쿠폰 2개를 줘야 케이크를 하나를 바꿀 수 있는 막 이 정도 지경에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케이크 쿠폰의 가치가 막 떨어져요. 그동안 믿음이 있을 때는 케이크가 10개밖에 없고 케이크 쿠폰이 100개가 있어도 그 케이크 하나당 기프티콘 하나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머지 90명의 사람들은 당장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예, 실제로 유통되는 그 화폐의 양이 10이라고 친다면 1대1로 교환이 됐는데 근데 어느 그 믿음이 탁 하고 깨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10개가 케이크 하나로 바꿔지는 이 순간이 될 때까지 케이크 기프티콘의 가치가 막 떨어져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 이 10대 1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쿠폰 10장에 케이크 하나는 이젠 진짜로 바꿔줄 수 있고 바꿔주고도 남는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믿어요. 10개 가져가면 이제는 항상 그 정도의 케이크는 비치되어 있다라는 걸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수치를 보고 다 보고 느끼면 그러면 이제 굳이 사람들이 또 급하게 케이크를 바꾸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케이크에 대한 그런 거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치가 다시 안정화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이 금이라는 거는요 5,000년의 역사 동안 돈으로서 쓰였고 가격 데이터가 있어요. 폭등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고 그 수많은 역사의 공통점은 결국에 하나로 기결돼요. 항상 5,000년이라는 그 모든 폭등의 역사는 하나로 기결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만큼 그 금 가격이 올라가요. 자국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가 금을 뭐 예를 들면은 뭐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화폐를 뭐 1,000개, 10,000개를 뿌려도 사람들이 믿을 때는 금 가격이 잘 안 올라요. 근데 그 신뢰가 깨지면 이게 다시 금 가격이 100배가 올라갈 때까지 최소 100배가 올라갈 때까지 금 가격이 오르다가 이만큼 올라가서 금 가격이 다시 재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다시 떨어져서 이 저울이 맞춰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굳이 또 급하게 금을 찾지 않다 보니까 금 가격이 다시 그때부터 하향 안정화되면서 정상적인 가격 수준까지 그 버블이 거들나고 정상적인 수준까지 내려오게 된다.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이 5,000년이라는 역사는 정말 수도 없이 인간에게 알려줬어요. 인간이 그 역사를 안 봐서 그렇지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알려줬거든요. 그런 걸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지금 발행한 뭐 화폐량도 통화량도 뭐 M0냐, M1이냐, M2냐, M3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M0 그냥 중앙은행이 찍은 그 본원 통화의 량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보유한 금의 량과 비교하면 금 가격은 21,000불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최소 2만 불 이상 올라가고 나서야 이제 어떤 그 금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2만 불 정도 올라가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광기가 붙다 보니까 버블이 좀 붙을 거거든요. 뭐 버블이 붙어서 금 가격이 뭐 4만 불이 될지 5만 불이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2만 불을 지나고 어느 임계점을 지난 시점부터는 또 다시 금 가격이 뭐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하향 안정을 갈 그런 기간은 반드시 또 찾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시점을 잡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금 가격이 급락했던 시기에는 어떤 신호가 있었나요? 있죠. 예, 금 가격이 뭐 26배 상승할 때도 있고 막 100배 상승할 때도 있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1조 배가 상승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금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면 그러면 야 이거 고점에 내가 못 팔면은 또 뭐 아까 전에 뭐 양배리 말로는 마이너스 70% 폭락한다고도 하던데 아 나 그때 고점에 못 팔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금 가격의 한 100년치 데이터를 이렇게 쭉 뽑아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금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추세성이 길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짧을 때는 1년, 길 때는 3년 정도를 고점에 머물다 보니까 진짜 엔간해서는 고점 부근에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기는 꽤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럼 고점을 알 수 있는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사실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고 그걸 제 책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근데 뭐 그런 걸 알고 투자를 하면 훨씬 좋지만 나 되게 복잡한 거 별로야 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단순하게 해도 돼요. 이거는 원래 주식 투자나 이런 그 투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모멘텀 투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추세 추종 투자법이라는 게 있는데, 단순히 말하면 이제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그 설계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에요. 근데 금은 추세성이 되게 길고 분명한 자산이다 보니까 되게 잘 먹히는데, 간단히 말해서 1년 6개월 전의 금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해서 지금 가격이 더 높으면 그냥 냅두고, 만약에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씩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내가 이번 달 괜찮아서 다음 달에 봤는데 이 오늘 가격이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낮아졌어요. 이때 팔면 돼요. 예. 왜냐하면 금은 오를 때 내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오늘 가격이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낮아지는 일이 발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가다가 고점 부근 되면 이렇게 서서히 맞춰지다가 이렇게 될 때가 오거든요. 이때 팔게 되는 거예요. 이때 팔면 당연히 머리 꼭대기는 아니죠. 하지만 한 어깨쯤에서 팔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세 추종 투자법을 통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는 수준으로 금에 물렸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망했다, 무슨 코인 투자해서 망했다 이런 얘기 듣지만 금 투자해서 망했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금은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에 비해 은 가격 상승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 100년의 데이터를 다 뜯어보면 은은 금의 상승 기간 동안 훨씬 많이 올라요. 항상. 그래서 사실 금의 상승기 때는 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은이 진짜 매력적인 그런 잠재적 포텐셜들도 많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뭐 금 가격 오른 거에 비해 은이 되게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혼란을 많이 겪으세요. 나 잘못 투자했나? 아니면 은이 예전 같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좀 당연합니다. 왜냐면 이 금의 상승기를 보더라도 뭐 1970년대도 그랬고 2000년대도 그랬고, 이 금의 상승 사이클을 이렇게 10년을 딱 두고 보면 한 초반부, 한 그 중간 5기까지는 금의 상승률이나 은의 상승률이랑 비등비등해요. 왜냐면 초반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에도 관심을 별로 안 갖는데, 우리 뭐 지금도 주변에 물어보면 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간간히 볼 수 있어도 은 투자한다는 사람은 되게 찾기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야, 은도 투자 상품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은에는 원래 관심을 별로 안 갖습니다. 금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야, 금값 너무 비싼데? 은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갑자기 은 가격이 금 가격을 상승률을 막 추월하면서 치솟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시점에는 은 상승률이 금 상승률이랑 비등비등하게 당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은 을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다운됐어요. 뭐 IMF에서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많이 낮추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면 경제 위기까지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은은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입니다.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오고 경제 위기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은의 수요는 단기적으로 크게 급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은의 수요도 급감하는데 은은 원래 금보다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은 가격은 되게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은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고, 대공황 때도 거의 마이너스 60% 정도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위기가 오면 내가 지금 괜히 은 샀다가 마이너스 뭐 반토막, 마이너스 60%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 우려 때문에 굳이 은에 대한 수요가 금만큼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은의 상승이 조금 더딘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마지막에 승자라고, 상승률로 볼 때 승자는 항상 은이고 이번에도 은인 건 분명해요. 다만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은 가격이 지지부진한 거라서 오히려 저는 은의 장기적으로 볼 땐 지금이 은이 훨씬 더 싸다, 훨씬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금과 은의 비중은 얼마나 가져가는 게 이상적일까요?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포트폴리오 전략들,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 해리 브라운의 영국 포트폴리오,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보면 금이 일반적으로 한 7.5%에서 15% 정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난 한 80년에서 90년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주식, 뭐 채권, 그 다음에 뭐 금, 이런 자산들을 다 섞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만들어 봤는데, 확실히 금이 딱 10% 정도 보유를 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는데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이점을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은 금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커지는 시기고, 여기에 더불어 화폐, 현금에 대한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을 꼭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의 일단 10%는 금을 담고 시작을 하자. 금이 됐든 은이 됐든 10% 정도는 담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저의 유튜브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금에 대한 확신이 나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조금씩 금에 대한 비중을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현금의 가치가 정말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이제 미국조차도 더 이상 지금의 달러 시스템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요. 이것의 가장 마지막 결과를 보면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가장 큰 패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좀 빠르게 다른 자산으로 분산을 시켜서 나를 지키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양대리였습니다.